1506년 9월 조선의 궁궐은 피바람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포악했던 군주 연산군이 마침내 폐위된 그날 밤, 권력의 추락과 함께 4명의 어린 왕자들은 아무 죄 없이 처절한 운명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아이는 겨우 8살, 가장 어린 아이는 6살. 그들에게 주어진 단위 12일의 공포는 정치적 숙청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잔혹했고, 권력이라는 괴물이 어린 생명까지 집어삼킨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지금 이 소름 돋는 진실을 끝까지 함께 파헤칠 준비가 되셨다면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가장 어두운 날들, 그 비극은 창덕궁의 햇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구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궁궐 담장을 스치고 궁녀들의 억눌리는 느낌이 어둠 속에 섞여 울려 퍼지던 그곳, 4명의 어린 왕자들은 공포와 굶주림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숨결만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왕의 아들이라는 특권 아래 궁궐 마당을 뛰놀던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알던 세상, 아버지의 품과 책가의 따뜻함, 궁궐 생활의 평온함은 하룻밤 사이에 역적의 피라는 오명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 어둠의 공간은 단순한 감금의 장소가 아니라 권력의 공포가 아이들의 생을 조여오는 무정한 무대였습니다. 연산군에게는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졌던 4명의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성품과 운명을 지닌 존재였으며 비극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 폐세자 이황, 8살, 조용한 총명함을 지닌 아이, 1498년에 태어난 정실소생의 적장자, 어린 나이에도 차분하고 의지가 굳세며 총명하여 할아버지 성종을 닮았다는 칭찬을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연산군이 내가 죽은 뒤에도 흥청들을 돌보겠느냐라고 묻자 묵묵히 침묵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 침묵은 어린아이가 감지한 폭군의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창녕대군 이성, 6살, 연산군이 가장 사랑한 아들, 1500년에 태어난 막내들 중 하나, 연산군이 유독 아꼈던 아이로 세심한 보살핌을 위해 승지에게 쌀을 하사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임사홍조차 왕의 환심을 얻기 위해 이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청했을 만큼 연산군의 애정이 가장 깊이 향한 존재였습니다. 삼양평군이인 7살, 후궁 소생이지만 밝게 자라난 왕자, 후궁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왕자의 예우를 온전히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존재는 연산군 치세의 화려함과 문란함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신분과 무관하게 왕의 피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극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이돈수, 기록에 남지 않은 나이, 그러나 피할 수 없었던 아이, 막내 중 막내, 나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조차 남지 않은 아이.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어린 생명이었고 그런 그조차 권력의 두려움 앞에서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은 폭군의 시대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처럼 존재했던 순수한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역사가 정해놓은 냉혹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 궁궐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했습니다. 연산군의 난정 속에서도 아이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자영전 뒤뜰에서 흙을 만지며 놀고 스승 앞에서는 서툰 한자를 외우며 평범한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궁궐을 뒤흔들던 폭정의 그림자 속에서 유일한 평화를 상징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바람 한 점 스치지 않는 고요한 호수처럼 곧 무너지기 직전에 위태로운 침묵이었습니다. 궁궐을 감도는 알 수 없는 불안, 신하들의 긴장된 시선, 밤마다 감춰지는 속삭임. 그러나 아무도 단 며칠 뒤 이 아이들의 세계가 영원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들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평온을 끝까지 알지 못한 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조선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마침내 궁궐을 덮쳤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반정 세력은 오랜 폭정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비밀리에 모든 준비를 마쳤고 그들은 순식간에 궁궐을 장악하며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복동생 진성대군이 세왕 중종으로 옹립되었습니다. 반정은 놀라울 만큼 순조로웠습니다. 연산군은 큰 저항 없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궁궐은 마치 오래 묵은 독을 토해내듯
폭군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정의 승리는 곧바로 또 다른 피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측근들은 모조리 체포되거나 처형되었고, 총애를 받던 후궁들은 거리에 끌려나와 분노한 백성들의 돌팔매에 맞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반정 세력의 칼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곧 아무 죄도 없는 4명의 어린 왕자들에게 향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연산군의 정통성을 내세워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더욱 잔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싹은 미리 잘라내야 한다. 반정 공신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딸은 위협이 되지 않으니 살릴 수 있지만 아들은 언젠가 왕의 씨앗이 되어 왕좌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권 교체의 환희 속에서, 권력의 승리 뒤에서 조선의 새벽은 다시 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반정이 성공한 뒤 궁궐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갈등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중종과 반정 공신들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공신들은 연산군의 아들들이 훗날 왕권을 위협할 씨앗이 될 수 있다며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이 주장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역적의 자손이라도 아이를 죽이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중종은 이렇게 신하들을 꾸짖었습니다. 그의 반대는 단지 감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법은 16세 미만의 아이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최대 형벌이라 해봐야 관노비로 삼아 신분을 낮추는 것이 전부였죠. 중종은 이 법을 근거로 조카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섰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 인간으로서의 양심, 두 가지 모두 그에게 어린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정 공신들이 느낀 공포는 법도 인륜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폐세자 이왕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총명하고 품행이 단정했던 이왕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누군가 그를 앞세워 또 다른 내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중종의 반대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새 왕위에 오른 그조차 자신을 떠받치는 공신들의 힘을 완전히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진 논쟁, 끝없는 압박, 왕좌를 지켜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 중종은 매일 밤 왕의 책무와 인간의 양심 사이에서 절망적인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저항은 숭고했지만 조선의 권력 구조는 한 사람의 선의로 뒤집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잔혹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연산군은 강화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 어떤 권력도 없는 한 인간으로 남겨졌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겨진 아이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연산군은 끊임없이 조카들의 생명을 두고 신하들과 싸우고 있을 동생 중종의 소식을 걱정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총명했던 첫째 아들, 폐세자 이황의 얼굴이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실록에는 연산군이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며 내 죄는 내가 받겠다. 왜 아이들까지? 라고 탄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가혹한 소식이 유배지에 도착했습니다. 폐세자 이황이 결국 사사되었다는 전갈.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연산군은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통곡했고 음식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로서 느낀 절망은 폭군의 오만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왕이 아닌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후회와 자책만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에게 일종의 처벌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폭정의 결과가 결국 자신의 자식들의 목숨으로 돌아왔음을 뼛속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던 남자는 이제 작은 초가집에서 자신이 만든 지옥에 갇힌 채 끝없는 고통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22일간 이어진 격렬한 논쟁과 저항 끝에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1506년 9월 24일 조선의 새벽은 비극의 먹구름 아래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중종은 끝까지 조카들의 생명을 지키려 했지만 반정 공신들의 압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거셌습니다. 왕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연산군의 씨앗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잔혹한 논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중종은 눈물을 머금고 사형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명령했습니다. 아무리 죄인의 자식이라 하나 왕실의 피를 이은 아이들이다. 죽은 뒤만큼은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라. 그것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마지막으로 부딪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4명의 어린 왕자는 모두 사약을 받았습니다. 폐세자 이왕 8살, 창녕대군 이성 6살, 양평군 이인 7살, 이돈수 기록에 남지 않은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눈동자들 앞에 차가운 독약이 담긴 사발이 놓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6살의 창녕대군 이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연산군이 돌아와 자신을 안아주리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8살의 이황은 어렴풋이 모든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서 침묵했던 그 아이, 그 조용한 순간은 어쩌면 자신과 동생들에게 닥칠 운명을 어린 마음으로 예감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총명함도, 순수함도, 아무리 간절한 희망도 권력의 잔혹함 앞에서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내 아이의 숨이 얕은 순간, 조선의 역사에는 지울 수 없는 검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잘못된 아버지를 둔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짧은 생이 강제로 끝나야 했습니다. 내 왕자의 죽음 뒤에는 또 한 명의 여인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산군의 왕비이자 이황과 이성의 어머니였던 태비신 씨였습니다. 반정의 날, 남편은 폐위되고 두 아들은 죽음의 문턱에 내몰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세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제까지 국모였던 여인은 하루아침에 죄인의 아내가 되었고 자식들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외칠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패비신 씨는 평소 성품이 어질고 고다 연산군의 폭정 속에서도 밤낮으로 근심하며 그를 만류하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연산군 역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는 않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그녀는 따뜻하고 배려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돌아온 삶의 결말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두 아들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그녀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견딜 수 없는 상실감뿐이었습니다. 신 씨는 결국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평생을 외로움과 통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 연산군은 강화도에서 쓸쓸히 죽었고 남겨진 두 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빼앗긴 것은 지위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중종은 그런 그녀에게 위로의 의미로 새로운 호칭을 내렸지만 그 어떤 자기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가슴에 난 상처를 단 한치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울었고 말없이 견뎠고 결국 말없이 사라져갔습니다. 평생 두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그 슬픔을 끝내 세상에 토로하지 못한 여인, 그것이 바로 패비신 씨가 남긴 가장 기나긴 비극이었습니다. 내 왕자의 죽음은 단순한 왕실 비극을 넘어 조선 정치의 가장 어두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중종의 왕권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그리고 새 왕조가 공신들의 집단적 힘에 얼마나 깊이 얽매여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중종은 마음으로는 조카들을 살리고 싶었지만 정권을 떠받치는 반정, 공신들의 압박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굴복은 곧 왕조의 안정을 위해 어린 생명도 희생될 수 있다 라는 잔혹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조선 정치의 핵심 가치였던 법도와 인륜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역사에 새겨넣은 순간이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자신들의 공포와 권력욕을 명분으로 삼아 싹은 미리 잘라내야 한다라는 논리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왕자의 생명을 정치적 위험 요소로만 판단했고 그 잔혹한 결정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권력의 주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결정이 조선 정치에 무서운 전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선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적뿐 아니라 그 가족, 자녀까지도 완전히 제거하는 풍토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훗날을 피로 물들인 수많은 사화씨, 그 잔혹한 역사의 문은 바로 이날 4명의 어린 왕자가 희생되던 순간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중종에게도 이 비극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과 굴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했다는 사실은 그의 통치 내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중종이 공신들의 힘에 얽매여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지 못한 것도 어쩌면 이 원죄로 인한 굴복과 불안이 남긴 상흔일지 모릅니다. 내 왕자의 피로 얼룩진 이 사건은 중종 반정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이자 조선 정치가 안고 있던
냉혹함과 모순을 상징하는 역사적 상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내 왕자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고. 실제로 중종과 공신들 앞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선택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먼 섬으로의 유배,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 조선 역사에는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왕족들을 강화도나 제주도 같은 외딴 섬에 보내 일생을 감시하며 살아가게 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했다면 정치적 위협은 최소화되면서도 어린 왕자들의 생명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유배 생활은 분명 고단하고 비참했겠지만 적어도 차가운 사약을 삼키는 결말보다는 훨씬 인간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신들은 살아있는 한 위험 요소라며 이 가능성을 단번에 거부했습니다. 왕족 신분 박탈, 이름을 지우는 방식, 또 하나의 선택지는 왕자들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해 평민으로 강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 족보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만드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했다면 정치적 영향력은 사실상 사라졌을 것이고 아이들은 조용한 삶 속에서 목숨만큼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또한 반정 공신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제거만이 새 왕조의 안정을 보장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택된 것은 가장 잔혹한 길이었다. 유배도 아니고 강등도 아니고 그들은 4명의 아이들을 역사에서뿐 아니라 세상 그 자체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 뒤에는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공포, 집착, 그리고 권력에 대한 광적인 집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온건한 길을 택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이렇게 피로 물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4명의 어린 왕자들이 겪은 비극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성과 권력의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도 몰랐고 야망도 없었고 그저 아버지의 품에서 뛰어놀고 싶은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죄는 연산군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죄를 짊어질 이유도 왕위 계승의 논리에 휘말릴 이유도 없었지만 권력의 세계는 그 사실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생명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장 먼저 희생되는 존재가 되었고 아이들의 미래와 꿈은 어른들의 공포와 계산 속에서 잔혹하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조금이라도 더 뿌리내려 있었다면 혹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인륜을 지키려 했다면 이 비극은 분명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정의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어떤 정치적 명분도 어린 생명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으며 아무리 위대한 권력이라도 한 아이의 눈물보다 무겁지 않다는 것을 이 비극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하나의 진실을 남겼습니다. 약한 존재를 지키지 못하는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내 왕자의 비극은 5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은 언제든지 자기 합리화와 두려움을 명분으로 무고한 이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종반정이 남긴 또 하나의 교훈은 침묵의 위험성입니다. 당시 많은 대신들은 왕위의 안정을 이유로 어린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과 방관이 결국 잔혹한 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와 횡포가 벌어질 때 대다수가 침묵하면 가장 약한 존재들이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결정이 가족,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약자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항상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정의라는 이름 아래 내려지는 결정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무고한 이들이 희생된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내 아이의 이야기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인가? 분노와 보복이 정의로 포장되고 있지는 않은가? 권력은 감시되고 견제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내 왕자가 남긴 작은 울음은 역사를 지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닿아 분명한 메시지를 속삭입니다. 침묵하지 말라. 약자를 외면하지 말라.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4명의 어린 왕자들이 남긴 비극은 단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의 짧은 생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거울입니다. 권력의 책임, 법치의 중요성, 정치적 보복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고통과 잘못을 직시하고 그로부터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1506년 9월 24일, 그날 세상을 떠난 내 아이에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추모는 그 비극을 결코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극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사회에서 권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또 다른 무고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비극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침묵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본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의 교훈을 되새기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세상에 던질 수 있습니다.